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투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 투영된 대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우주 에너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우주와 함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의 고동도 우주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갑자기 호흡하기가 어려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자율신경으로서나 의식 구조로서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의 체온이 정상이 아닐 때에는 몸의 건강 상태의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든가 우주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몸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우주 에너지와 인간의 문제는 우리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잘 가꾸기 위하여 보약을 먹고 비타민 정제를 복용하고 헬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고 그러나 아무도 우주와 연계된 자신을 생각하고 우주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자신의 건강을 가꾸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주는 또한 인식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주의식, 코스모스 노에토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문제는 우주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소우주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주의식과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의 몸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외과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암세포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몸은 자신의 자정 능력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몸을 유지하는 일에만 우리의 생애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문화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 문제는 몸의 자정 능력에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신대륙 발견에 대한 새로운 뉴스에 접해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인간 연구와 과학 연구에만 몰두해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소우주인 인간의 몸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주 에너지는 첫째로 우리들의 눈을 통하여 제일 먼저 뇌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공의 바로 뒤에는 뇌와 연결되는 솔방울처럼 생긴 송과선, 파이네얼 글랜드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곳으로 우주의 에너지는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5 내지 8mm 정도의 솔방울 형태의 작은 조직체는 우주 에너지를 몸 안으로 불러들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림을 잘 관찰해보면 인간의 몸은 얼굴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얼굴 중에서도 입이나 귀나 코의 구멍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하여서 우주 에너지는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과 송과선과 뇌에 강림하는 우주 에너지에 관하여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다빈치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약 100년 뒤에 나타난 프랑스의 철인 르네 데카르트는 다빈치가 발견한 송과선은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지성의 사령탑이 바로 이 송과선에 자리하고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한 개의 쌀알 만한 크기의 이 작은 조직체가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대의 발전된 과학과 의학에서는 이 송과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송과선은 송과체세포 파이네올라사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체세포들의 집결체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송과체 세포는 호르몬을 내는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특이한 호르몬을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멜라토닌은 오직 송과선에서만 나오는 효소입니다. 이 특이한 호르몬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암모니움 등의 화학적인 원소들의 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송과체 세포에는 은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진 필름에 감광시키는 원리와 유사한 일이 송과체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송과선을 일명 제3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효소는 이렇듯 특이한 물질인 것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은 그대로 뇌신경의 뉴런을 자극하여서 뇌로 우주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다빈치의 생각을 현대적으로 풀이해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송과선의 작용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밤중인 0시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새벽 2시에 우리는 가장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새벽 4시 30분에는 우리의 몸의 체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아침 6시 45분에는 누구나 다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7시 30분이 되면 송과선 내의 멜라토닌의 분비가 중지됩니다. 9시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오전 9시 이후까지 잠자리에서 게으름을 부리는 남성들이 대부분 무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 장애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정오가 되기까지는 남성들은 가장 활발히 일할 수 있는 몸체를 가지게 됩니다. 오후 2시 30분에는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보 교환이 가장 빈번한 때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반응이 가장 민감하고 빠른 때입니다. 오후 5시에는 우리 몸의 심장의 혈관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때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혈압이 다소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고혈압 증세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체온도 이 시간에는 누구나 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밤 10시 30분에는 몸 안의 소화기관인 창자의 운동이 일단은 정지됩니다. 바로 이때 식사를 하는 것은 몸의 건강 유지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저녁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멜라토닌의 분비에 좋은 시간입니다. 몸 안에 멜라토닌의 호르몬이 많을수록 우주 에너지를 송과선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림은 다빈치가 이해한 송과선과 거기를 통하여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우주 에너지의 작용에 관한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의 주기에 관하여 역행하는 생활을 하면서 건강에 대하여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생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건강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복잡한 기관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의 구조는 가장 세밀하며 신비스러운 기관입니다. 송과선의 신비스러움은 다빈치와 데카르트만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작용인데 그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몸 어디엔가 영혼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과선에 집결된 우주 에너지의 용량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고 하면
TV 모니터 50만 개를 쌓아 올릴 때 약 100층가량 올라가는 빌딩만큼 거대한 용량이라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송과선의 크기는 쌀알 만한 것입니다. 눈을 통하여서 송과선으로 전해지는 우주 에너지는 뇌에서 총 집결된 다음 뉴런들이 우주의 에너지를 몸 안의 각 기관으로 보내줍니다. 송과선 내의 송과체 세포들이 어떻게 조밀하게 모여서 뉴런들을 불러 우주의 에너지를 뇌로 전달하고 또 뉴런들은 그 에너지를 분석하여 우리 몸 안의 각 기관으로 전달하는지는 아래의 확대된 송과체 세포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영혼은 절대 자유의 세계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육체의 많은 제약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갇힌 영혼의 해방이라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원래의 자리는 몸 안이 아니고 몸 밖으로서 자유로운 우주의 공간이 영혼의 본래에 거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 꿈속에서 영혼은 몸 밖으로 나아가서 자유로운 세상을 마음껏 배회하다가는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잠시 허락을 얻어서 외출을 나가는 모습에다 꿈속에서의 영혼의 자유로움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의 자리는 과연 어디겠습니까? 혹 어떤 이는 두뇌의 의식의 세계가 영혼의 자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세계가 영혼이 거하는 자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은 15세기 때의 이탈리아에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는 영혼의 자리를 알아내기 위하여서 시체들을 부검하였는데 특별히 두뇌를 연구했습니다. 신경 조직을 연구하면서 두뇌 속에 현악기와도 같은 줄들이 있고 또 그 줄들이 마음과 연결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머릿속에서 현으로 울려나는 영혼의 노래는 곧 마음의 줄인 심금을 울린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기를 아무리 철저히 조사해 보아도 악기 안에서 음악의 선율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가 연주될 때 아름다운 선율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곧 영혼입니다. 악기의 구조는 특정한 음과 선율을 가능케 합니다. 음악은 그러한 악기로부터 울려나는 파장입니다. 즉 영혼도 몸으로부터 울려나는 음악과도 같은 파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파장은 우주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 에너지, 곧 파장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다름 아닌 송과선인 것입니다.